네, 안녕하세요.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미증시 먼저 볼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50포인트 정도 여기를 지켜야 된다. 많이 내려온다면 여기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은 연이틀 지금 지켜주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버텨주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 주느냐, 자, 그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1분기, 1월에 이제 4분기 이제 실적이 나오죠. 실적들이 나오면서 이제 방향성을 좀 보여줄 거예요. 4분기에 만약 4분기 실적들이 좀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의 계속 움직임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부 이제 빅테크들이 예상과 다르게 좀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다. 한 번씩 키워주고 나빴다 하면 좀 빠져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놀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빅테크들의 실적이 만약에 알만한 기업들 많죠. 전부 다 만약에 다 싸그리 계속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버티다 결국은 이거를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봐야 될 곳은 이제 만 포인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내려오면 만 포인트지 우선은 여기서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는 봐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추적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연말까지는 좀 변동이 좀 심하다 보니까 국장 같은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은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자, 이 부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은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2300포인트인데 앞전에 지지를 강하게 했었던 위치를 갖다가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증시가 지금 1350포인트에서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밀려서 저 지지선을 깬다라고 하면은 국장도 동일하게 이 지지선을 깰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깨고서 바로 돌려줄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자체가 총 4일밖에 지금 없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30일 날은 이제 장이 안 열리죠. 그러다 보니까 4일밖에 없는데, 이 구간 안에서는 배당이 있고, 배당을 받기 위한 배당 기산일이 있고, 그리고 배당 락일이 있어요. 배당으로 락을 맞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중요한 거는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좀 이따 뉴스에서 여기 구간에서 대주주 요건이 지금 빠르게 나가야 되거든요. 지난주에는 대주주 요건이 확정이 안 됐어요. 10억에서 100억 사이라고 이제 말씀드려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는 말씀을 드렸죠. 2년 유예는 거의 확정이었었어요. 그래서 2년 유예는 확정이 됐고 결국은 100억에서 10억 사이인데 이번에 10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23일부터 지금 매도가 우르르 나와야 돼요. 결국은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자, 근데 언제까지 나와야 되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적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걸 31일을 마지막으로 볼 거냐 아니면 30일을 마지막으로 볼 거냐 차이인데, 만약에 30일을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27일까지는 전부 다 매도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31일을 토요일이긴 한데 만약에 이날을 갖다가 기준일로 본다고 하면 28일까지 이제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27, 8일까지는 쭉 나올 거다. 그리고 배당 락일이 또 이제 28일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쪽에서는 변동성이 좀 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좀 큰 폭의 하락들도 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다르겠죠. 배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2300포인트를 지키는 선에서 저는 보고는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단을 갖다 지켜준다라면은 당장 이제 박스권은 첫 번째 박스권은 요만하게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보아요. 자,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일 거고, 여기서 이제 횡보만 해줘도 좀 다행이라고 봅니다. 자, 이 구간만 깨지지 않고 횡보만 해준다면은 언제든지 그 다음 박스로 다시 한번 올라탈 수 있거든요. 실적들만 좀 괜찮다면은. 결국은 1월부터 4월까지 그렇다 할 뭔가 재료가 없어요. 더 긴축을 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빠졌기 때문에, 더 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만 괜찮다면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나머지 이제 뉴스를 좀 볼게요. 자,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 중에서는 장 초반에는 이제 나이키 실적이 좀 나오면서 이제 강세 좀 괜찮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지수가 그렇게 안 밀리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였었는데, 자, 후반부 가면서 이제
마이크론 이제 분기 매출이 이제 46%가 감소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그리고 뭐 인력 감축부터 내용들이 좀 나왔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근데 가장 크게 하락을 만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나스닥의 좀 대표 주자인 테슬라 아니었나 싶어요.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 지금 할인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어요. 뭐 국내에서도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결국은 이 말은 수요 약화고 그리고 재고가 많이 쌓였다. 지금 공장 라인을 갖다 전부 다 풀가동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테슬라가 좀 크게 빠졌어요. 지금 거의 130불인가 이 정도 하거든요. 뭐 차트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거의 내려왔는데, 뭐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자동차 쪽은. 아무래도 금리 때문인데, 뭐 자동차 쪽이 왜 빠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리예요. 차를 사기 위해서 전부 다 현찰을 내고 산다면은 이런 할인 효과 받고서 사면은 좋겠죠. 근데 할부를 갖다 낄 경우에는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부담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가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체로 좀 긴축을 하려는, 그리고 예금을 좀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대출을 갚는 사람들도 많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대출을 갖다가 더 늘린다? 그건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자동차라는 거는 지금 당장 안 사도 되거든요. 한 1년 뒤에 사도 되고 2년 뒤에 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을 계속 매도를 또 해왔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약속을 했는데, 뭐 2년간 주식 안 팔겠다. 이제는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계속 안 팔겠다고 했는데 계속 팔아왔으니까. 그러다 보니 테슬라 주가가 계속 빠져오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은 이 부분에서 나스닥이 좀 많이 밀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목요일 날 미증시가 좀 빠졌죠. 좀 이제 바닥을 좀 다져주나 했는데 목요일날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3분기 GDP가 이제 확정치가 나왔는데 성장률이 3.2%가 나왔습니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 전에 이제 3분기 GDP 이제 확정치를 갖다 얘기하기 전에 이제 잠정치, 자, 예상치가 2.9%였는데 0.3%가 더 높은 3.2%예요. 자, 그러니까 연준이 그렇게 긴축하면서 계속 때려잡고 있는데 GDP가 이렇게 또 성장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그러면은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줄인다는 하지만 여기저기서 뭐 줄여가는 모습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고용은 좀 탄탄한 모습을 미국에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이 그러면은 이 시장이 이렇게 괜찮다면은 연준은 더 금리 인상을 더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 그리고 긴축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겠네, 이러한 예측들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이슈들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고,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저는 이제 지금은 현재는 미국의 웬만한 지표들은 더 이상은 볼 건 없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결국은 실적이에요. 실적을 기다릴 뿐이고, 자, 1월 달에 나올 뭐 국장이나 미장이나 뭐 이제 좀 늦게 나오는 애들은 2월에 나오죠. 1월에서 2월에 나올 이제 실적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실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장세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따로 볼 거는 환율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지금 하락하고 있고, 지금 1200대를 갖다가 제대로 이제 들어왔어요. 앞전에 1300대를 갖다가 놓고서 여기서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했는데, 이제는 1300대를 갖다가 저항으로 이제 잡아주면서 1300을 안 넘으려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지난주 장중에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있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돈을 갖다가 푸는 쪽이었고 양적 완화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긴축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얘네들도 버티다 한계가 온 거죠. 결국은 돈으로 계속 사들여 왔던 게 이제 한계가 보이다 보니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고, 근데 이거를 갖다 금리 인상 기조를 갖다가 쭉 이어가겠다는 거는 아니라고 해요. BOJ에서 얘기했을 때는 쭉 이어갈 건 아니고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올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수치인 걸로 좀 좋게 약간 표장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엔저를 갖다 빠져나가는다는 거고, 그러고 그러면 엔화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엔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은, 자, 달러 인덱스에는 엔화가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상승을 하게 되니 당연히 달러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니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국장 같은 경우에도 좀 달러 하락세가 계속 원달러 하락세가 조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뭐 비슷한 예로 자 엔화 강세 이제 엔화 강세가 좀 나왔죠. 아무래도 저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화 강세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엔 쭉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최저지만 자 일본 같은 경우에 긴축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원달러 환율은 뭐 특별한 다른 이슈가 붙지 않는 이상 달러 인덱스로만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맞아요. 당연히 환율이 빠진다는 거는 뭐 환율이 올라가지고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편적인 그 환율 구간을 갖다가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갖다가 계산을 하고 원자재를 얼마에 가져오고 뭐 얼마에 팔고 이런 걸 다 계산을 하거든요. 환율이 지금 말도 안 되게 한때 1,400원을 갔었을 때는 그 계산을 전부 다 오차 범위로 전부 다 들어가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는데도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였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1200원까지만 좀 내려와 주면은 기업들이 환율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는 거는 좀 없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얼마만큼의 그 실적을 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때는. 그래서 환율의 악재는 우선은 당분간은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위안화를 볼게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리오프닝 이제 한다고 하면서 이제 쭉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자, 위안화가 내려왔다는 거는 달러 1불당 이제 위안화가 내려왔다는 거는 위안화 가치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추가적으로 내려가려면은 리오프닝이 잘 되고 코로나 정점을 갖다 찍고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빠르게 또 내려올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점이 언젠지 모르고 지금 이제 시작했잖아요. 리오프닝을. 국내에서도 리오프닝 시작했을 때 60만 명까지 올라갔었어요. 확진자가 60만, 일환자 60만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겪고서 이게 이제 떨어지는 확진자 숫자가 떨어지고 사망자 뭐 중증 위험도 뭐 이런 거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당연히 위안화의 강세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강세가 다시 한번 이어진다면은 이거 역시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망자가 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냥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점을 찍을 거예요. 결국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건데 그때 내려오게 되면은 이게 내려오겠죠. 당장은 좀 사망자가 나오고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기서 지금 버티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국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냥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뭐 얼마가 죽든 상관 안 한다 이런 거 같습니다. 자, 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정점으로 치닫는 뭐 이제 중국 코로나 3주 동안에 이제 2억 5천만 명이 감염이 됐다고 해요. 3주 동안이면 정말 빠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 빠른 수치가 더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처음이 이런 식이다가 계속 이런 말도 안 되게 끝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시작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최고치를 찍는 거는 1월 달에 있는 뭐 춘제나 이런 거를 꼈을 때 그때가 거의 맥스를 찍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제 좀 하락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대로 마무리가 되려면은 완전 마무리가 되면 빠르면 2월 말 정말 그냥 무난하게 생각하면 3월 정도 돼야지 이제 특별히 다른 이상한 변이만 안 나온다면은 요 정도에서 3월이면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다. 근데 뭐 이제 비공개 문건이에요, 이거는. 자, 이거는 대만에서 이제 중국 비공개 문건을 갖다 보도를 한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자, 확진자 수를 갖다가 계속 축소를 해왔어요. 뭐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지금 숫자가 분명히 늘어나고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 숫자들이 굉장히 적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일 통계를 아예 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봉쇄를 갖다 풀어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다 풀어줘 버리니까 다 걸리고 막 사망자가 나오니까 다시 스스로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스스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죠 지금은. 근데 겁을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확진자 숫자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점점 겁을 먹으니까 숫자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축소를 해왔는데 이게 뭐 논란이고 어쩌고 아예 통계를 내지 않겠다. 그냥 몇 명이 걸리든 몇 명이 죽든 그거 숫자를 안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나와서 계속 경제활동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어떠한 과정이 나오든 얼마만큼 사망자가 나오든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리오프닝으로 가서 이거 종식시키고 마무리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좀 이뤄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역시나 거의 뭐 중국에서 내놓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중국에서는 뭐 하루에 지금 뭐 보면은 중국에서는 하루에 뭐 16명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비공식 문건일 거예요. 자, 코로나 사망자가 지금 하루에 5,000명 정도 이제 나오고 있다. 3월에는 일평균 420만 명씩 감염 가능성이 있다. 뭐 국내에서 60만씩 나왔으니까 420만 충분히 나오고도 남아요. 뭐 인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자, 3월에 이 정도가 나올지 아니면 그 전에 춘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 있네요. 춘제를 기점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정말 왔다 갔다를 많이 할지 모르겠어요. 춘제를 기점으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면은 그때를 기점으로 확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뭐 그런 거 한 3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가 우선 살아야 되거든요. 자, 중국의 경제가 좀 받쳐주고 위안화 강세가 좀 와야지 환율도 우리가 좀 득을 보고, 중국한테 지금 중국이랑 무역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1위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어느 정도 살아줘야지 우리도 미국이 아니더라도 좀 살아나갈 그런 구멍이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방향은 한국한테는 좋아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걸 끝내버리겠다라는 거는 한국한테는 좋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좀 풀리는 그런 모습만 나온다면은 우리도 득을 보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신규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어요. 6만 6천 명. 뭐 날짜로 봤을 때는 뭐 7만 명, 8만 명도 봤었는데, 자,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지금 70명씩 석 달 만에 지금 최다치예요. 지금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뉴스를 안 가져왔는데 이거 봤는데, 일본도 지금 하루에 18만 명인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해요. 지금 아무래도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뭐 이제 독감도 있고 그리고 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면역 체계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리오프닝을 진행을 했는데 마스크를 좀 이제 좀 쉽게 벗고 다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최다치, 일본도 다시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갖다가 100편을 갖다 증편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맞아요. 근데 이 안에서는 분명히 코로나가 왔다 갔다는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봤을 때는, 자, 중국에서는 지금 신종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뭐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물백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거는, 자, mRNA 아닌 이상은 물백신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보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최근 3개월 동안 국내에서도 BF7 그리고 BQ1 그리고 XBB, 자, 이런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BQ1은 9개 성에서 49건. 뭐 이거 숫자를 갖다 진짜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자가진단 이거 키트도 안 하고 자가진단을 하죠. 그러니까 PCR 테스트를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 점점 더 늘어났는데 체크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XBB 같은 경우에는 뭐 11건.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는 이게 주종이지만 신종 변이들이 점차 증가해 지배 변이가 순환할 수 있다. 뭐 순환할지 안 할지 몰라요. 다른 변이들이 나오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자, 중국이 어쨌든 간에 지금 변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잘 된다면은 어느 정도 사망자를 만들어내고서 정점을 찍고 다시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그걸 잡지 못하는, 백신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새로운 변이들이 나온다면은 이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중국이랑 지금 이제 전부 다 개방을 트기 시작했는데 왔다 갔다 이제 왕래가 심해지면은 당연히 이런 변이들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들어온 변이들이 국내에서도 얼마만큼 퍼지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백신을 우린 맞았고 그 맞은 구간에서 뭐 그렇게 크게 갈지 안 갈지는 그건 까봐야지 알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화가 된다라면은 다시 코로나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그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백신 자체는 이제 충분해요. 기존 백신도 있고 변이에 따른 백신을 만들어 가는데 한두 달이면 바로 만들 수 있어요. mRNA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 있는 유전자를 갖다 집어 넣기만 하면 바로 백신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전처럼 이제 뭐 백신이 없고 약이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터진다라면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경제가 돌아가는 시기는 좀 더 뒤로 밀릴 거고, 국내 역시 내수 소비,
그나마 내수 소비가 이제 조금 살아나나 생각은 해볼 수 있었는데 내수에서 좀 살아나고 이렇게 돈 좀 풀고 사람들 돈 좀 쓰게 해가지고 경제를 좀 돌게 하고 내수라도 좀 돌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닫힐 수도 있다. 요까지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변이가 나오는지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이가 주종이 되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 주종이 된다 하면은 솔직한 말로 한국도 주종될 가능성이 높아요. 넘어오는 사람들 많아서.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국의 이 움직임은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자, 그리고 러시아로 갈게요. 젤렌스키가 이번에 방미를 하면서 바이든하고 뭐 이제 대화도 했는데 그 자리에 뭐 이제 군복을 입고 나간 걸 보면은 끝까지 싸워보겠다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한테 결국은 패트리엇을 갖다 약속을 받았어요. 이거를 받아오게 되면은 푸틴은 전쟁을 더 강하게 하겠다. 그거 다 박살내 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결국 이걸 받아오고 이거 외에도 좀 더 많이 뭐 2조 몇 천억이었나? 한 3조 좀 안 되는 금액 정도 이렇게 받아왔어요. 자, 그러자마자 이제 푸틴은 이제 전쟁터로 갔다. 뭐 이제 처음으로 특별 작전 기지를 찾아갔다. 자, 결국은 이거는 패트리엇을 가져왔고 전쟁터로 갔으니까 확전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고 하루 지나자마자 갑자기 종전을 희망한다. 푸틴이 이걸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제 전쟁으로 이제 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군사 작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전쟁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전쟁으로 푸틴 스스로가 인정을 했고 종전을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얘기를 많이 했고 전쟁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푸틴도 이제 감옥에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쟁으로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종전을 희망한다고 제대로 언급을 했어요. 직접 언급을 했죠. 이거는 그 전까지는 막 종전 얘기 나올 때는 최측근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붙었거든요. 최측근이 얘기했다 뭐 이런 내용들 아니면은 누가 뭐 이제 종전 가능성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건 좀 되게 임팩트가 있기는 합니다. 자, 종전 협상을 원한다는 이제 푸틴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고 이제 바이든이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전쟁을 더 이어가고 싶겠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겨울이잖아요. 유럽에 지금 이제 가스도 없고 에너지도 지금 힘든데 이런 상황에 유럽 넘어가는 그 가스관도 지금 터졌죠, 이번에.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좋죠. 지금 그냥 찍어내기만 해가지고 유럽에 팔기만 해도 거의 5배에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지금 미국은 보고 있고 그리고 계속되는 무기를 갖다가 팔면서 무기 수익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벌다 보니까 전쟁이 지금 당장 이렇게 확 끝나는 걸 원치 않는 게 어쩌면 미국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확전되는 거는 싫지만 전쟁이 질질 끌면서 이어가는 걸 원하는 거는 미국이다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종전 협상을 갖다 원한다고 이제 푸틴이 앞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해보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종전을 갖다가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진정성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우선은 좀 애매하죠. 이쪽에서는 이제 종전하자고 하는데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크림반도까지 먹어야지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좀 오래 가겠거나 이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중간에서 중지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됐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는 전쟁을 더 끌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은. 자, 그래서 조금 시간 더 갈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근데 언제든지 이거는 뒤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이걸로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은 갑자기 종전 협상으로 막 하면서 얘기가 확 돌아가면서 러시아 피봇이 나오냐 이런 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은 뭐 바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은 빠르게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질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언제 해결될지는 이거는 정말 뜬금없죠. 하루 전만 해도 뭐 확전이니 어쩌니 하다가 하루 만에 또 이제 종전으로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지금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쪽은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종전하나?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기대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투세. 이게 목요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 새벽이죠. 그러니까 국장으로는 금요일 새벽이죠. 미증시가 강하게 좀 빠지면서 이제 그때 이제 GDP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빠졌었고 이 결과가 목요일날 장 마감하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와야 되니까 금요일부터 이제 대주주들 매도가 이제 막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금요일날 대주주 매도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었고 시작이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대주주 그냥 10억이라고 그냥 11월부터 얘기를 했었으면은 그때부터 분할로 천천히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갈 수 있는 날짜를 지금 3, 4일밖에 주지 않고서 우르르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자, 예를 들어 내가 14억이야. 14억을 가지고 있어요. 14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4억은 팔아야 돼요. 4억을 팔면 다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9억 5천 정도에 맞춰 놓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가거든요. 금액은. 수량은 앞에 있는 그 기산일 그때로 따지는데 종가 이거는 이제 금액은 이제 뭐야 그 마지막 날 30일인가요? 30일 날 그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계산이 애매하니까 보통 한 9억 5천 아니면 막 많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 9억까지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그만큼을 던져야 되는데 그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짧게 주면은 그냥 냅다 던지라는 거거든요. 시장 바닥에다가. 자,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좀 투매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고 하루 만에 던지지 않았겠죠. 이분들도 당연히 금요일날 시장이 무너지는데 월요일도 던지고 화요일도 던질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는 이 부분들 나가는 물량 생각은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필이면 또 금요일날 그 전에 이제 미증시에서 좀 많이 박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황에 이걸 갖다가 10억을 발표를 해버리니까 더 최악으로 다다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대주주 연자제는 폐지한다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연자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있지만 여기 자 내가 있고 뭐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이 있겠죠. 양가에 자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자식이 있겠죠. 자 이걸 다 더해서 10억이에요. 그 전에는 다 더해서 10억이기 때문에 이게 연자제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이걸 폐지한다고 해요. 그 10억은 그대로 가지만, 자, 이런 거 고리 다 끊고, 자, 이제 나 기준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덜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만약에 연자제로 갔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수량이 막 매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배당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아셔야죠. 배당 받으려면은 27일까지는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배당을 갖다가 안 받겠다라고 하면은 27일 까지 매도를 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배당이 없는 종목이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뭐 굳이 이건 설명 안 들어도 되는데 없는 종목이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7일은 좀 피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28일 날 배당 락일인데 배당 락일 날 매도가 많이 나와요. 당연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박스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배당 락일이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매수가 안 들어와요.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10억 그 물량들이 나가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30일 날 쉬니까 28일 날 사도 되기는 할 거예요. 이게 2거래일로 잡히니까 근데 30일을 쉬기 때문에 자, 하루 이틀 그러면 1월에 이제 산 걸로 되니까 내년도에 산 걸로 잡히니까 28일 날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한 칸 땡기면은 27일까지 매도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제가 이거는 제대로 계산이 안 되는데 이게 토요일만 아니었으면은 확실한데 자 27일까지 대주주 물량들이 나가야 되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뭐 28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좀 더 해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7일까지 나가고 28일날 매수가 만약에 들어온다라면은 배당락 맞고서 어느 정도 다시 버텨주면서 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동성이 큰 구간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말에 이제 말일에 이제 이틀밖에 거래가 또 없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뭐 당연히 산타랠리는 전부 다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박스권을 갖다 지켜주는지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분들의 물량이 나가면서 10억 이상의 물량들도 좀 나가고 좀 나가면서 어디까지 무너질 거냐? 뭐 정말 여기서 하단을 갖다가 굳이 여기 라인까지 좀 더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잡아주면 한 2280도 보이거든요. 굳이 잡자면은 좀 더 내린다면은 굳이 최하단까지 본다면은 자, 요 정도 구간밖에 안 남기는 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요 박스권 유지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보면은 한 2280에서 2380 요 박스권 유지해 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 깬다 라고 하면은 추가 하락은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깨지 않고 지켜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미증시도 비슷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러한 구간들 지켜내는 모습이 계속 있거든요. 자 이거를 깬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최저점이었었던 10,000포인트 딱 보이죠? 이 10,000포인트. 자 최하단은 10,000포인트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바로 이렇게 반등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간에 최하단은 최고로 뭐 많이 빠진다면 10,000까지는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테슬라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게 반등이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예요. 기술적 반등 나온 다음에 거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기업들 대표 주자들의 그 실적들 어느 정도 컨센을 예상했는데 그 이상치가 나왔다 했을 때 빠르게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 1월 달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임 굉장히 많이 크게 보여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굳이 우려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달러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많이 올라봐야 1,300원일 거고, 이제는 1,300 넘기기가 쉽지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많이 올라오면 1,300? 자, 오히려 저는 더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중국이 이게 좀 떨어져 줘야 되고, 중국도 환율이 좀 중국 위안화의 강세를 좀 보여줘야 되고, 이 코로나 부근에서 이제 변이가 막 희한하게 발생만 하지 않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당연히 걸리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당연히 2억 5천만 옛날에 걸렸으면은 난리 났죠.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미 모든 국가에서 리오프닝을 하면서 겪어봤던 거기 때문에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자, 걸리고 낫고 그 다음에 일부 사망하고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변이. 자, 변이가 만약에 이게 주종이 된다라고 했을 땐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 리오프닝 진행되는 그 과정이나 경제가 좀 살아나는 그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겠거나 생각이 될 거고, 그럼 중국과 교류하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변이가 또 우세종이 되니까 실내 마스크니 아니면은 내수 진작이니 아니면은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좀 더 줄어들 거고,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좀 계속 꾸준히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없다면은 저는 중국도 잘 풀어 나오면서 경제 좀 살려 나가면서 중국이 말하는 그대로 5% 이상대의 성장률을 내년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가져봅니다. 자, 그랬을 때는 미국이나 다른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많이 잡힐 거예요.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원유나 이런 거는 뭐 아직까지는 특별한 점 없어가지고 요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